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전래 스터디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나라랑 그리고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바꿔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화면 공유할게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혹시 아이들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한번 채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나이가. 10살, 12살이요? 네. 거의 10살, 12살, 8살 친구도 있는 것 같고, 거의 11살이요? 10살, 9살. 아, 알겠습니다. 아이들 전래 읽을 때 혹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전래책을 읽을 때 그냥 뭐 이야기만 읽고 끝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뒷부분 내용도 꼼꼼하게 읽는지 아니면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펼치거나 책을 읽은 후에 아이랑 다양한 북토킹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생각을 끌어내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상시에 전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뒷부분 내용까지 끝까지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표지 보고 생각해보고 즐거운 독후 활동. 다 독서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맞아요. 표지를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를 추측해보면서 책을 읽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전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우리가 전래 동화를 아이들한테 왜 읽히는지, 전래 동화가 무엇인지 알고 아이들한테 읽혀야 되잖아요. 전래 동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래 동화는? 아이들이 전래 동화를 읽는 시기가 한 6살, 7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전래 동화를 많이 읽어요. 그 이전에는 창작 동화나 이런 이야기책, 자연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지식을 흡수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6살, 7살 때부터 읽어야지만 되는 이유는 전래를 통해서 아이가 세울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6세부터 초등학교 전래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 많은 전래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옛날의 사회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래에 나와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아이들한테 막연히 글자만 읽어주는 독서를 할 때는 그게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문제 해결력이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유아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은 책을 읽을 때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나를 대입시켜 본 후에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래라 하면 우리나라의 전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아니면 소리감, 냄새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전래책이에요. 그러면 그 전래책은 아이들이 살아보지 못한 옛날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 시대의 모습들이 그림으로 잘 펼쳐져 있는 그림들이 아이들한테는 이해도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조금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 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전래거든요. 그래서 전래를 읽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책은 전래책의 옛날 이야기, 옛날 사회의 모습이나 뭐 기와집, 옛날 부엌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림 전체가 묘사되어 있는 책이 좋은 전래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래와 명작은 기승전결이 명확한 책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기승전결이 명확한 책이 아이들이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전래에도 출판사마다 다양하게 펼쳐놓은 방법들이 달라요. 웅진의 전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래에 현대 문화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창작 전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을 읽을 때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얘는 옛날의 우리나라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은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어 라고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면 아이들은 그 책을 볼 때, 아, 옛날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섞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걸 이야기 나누지 않은 채 아이는 옛날 이야기라고 그 책을 읽는다면, 아이는 거기에 나온 현대적인 것도 옛날이라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에 있는 어머니들은 독서를 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이 책 한 권을 읽고도 이 책을 읽고 어떤 가치를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책 뒤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랑 그냥 이야기 읽고 줄거리만 아는 거랑은 아이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런 뒷부분까지 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읽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엄마가 먼저 한번 뒷부분을 읽어주고 아이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소리내서 읽게 해서 그 뒷부분은 읽는 거라고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아이는 그 뒤에부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나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독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전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진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책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옛날 부엌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뒤에는 실제 사진으로 옛날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과 그림을 찾아보면서 아이에게 옛날 전통 문화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도 아이들이랑 전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전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래를 6, 70% 정도 읽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 전래책을 같이 읽어도 좋거든요. 어느 정도 4, 50% 반은 읽은 후에 다른 나라의 옛날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가 끝나고 뭐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얘를 어느 정도 아이가 읽고 소화하는 능력이 되면 조금 더 얘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단계가 높은 책들을 아이들이랑 조금씩 섞어가면서 전래의 양은 줄이고 수준 높은 책은 올리고 다른 영역의 호기심 분야들을 넓히면서 독서를 해줘야지만 아이들에게 편독이 없이 독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래책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읽으면 이렇게 세계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의 전래랑 똑같거든요. 대신 나라만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브라질의 옛날 이야기, 프랑스의 옛날 이야기, 그러면 프랑스의 옛날 모습, 브라질의 옛날 모습들을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옛날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요.
이 이야기 역시 전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도 배울 수 있고 가치도 배울 수 있고 그 나라의 풍습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같이 생각하면서 독서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읽어줄 수 있는 책이 명작책이거든요. 이 명작책은 다른 나라의 옛날 이야기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지금까지도 읽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6살, 7살이 되면 요 세 개의 책들은 이 종류의 책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끔 독서를 지도해 준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위인과 인물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익숙한 책을 꺼내오고요. 위인 전래를 읽더라도 자기가 아는 위인의 이름을 보고 꺼내오거든요. 근데 위인 인물을 읽으려면 어느 정도 나라에 대한 정보도 있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지만 아이가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시대적인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아이들이 위인과 인물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2학년, 3학년이니까 아이들이 전래를 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책이 위인과 전래입니다. 그리고 위인과 전래를 읽기 전에 아이들이 위인과 인물책을 읽기 전에 이 전래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놔야지만 위인과 인물을 읽을 때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이 위인을 통해서 나를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이 위인은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있네? 그럼 나도 이런 쪽으로 나중에 뭔가 꿈과 진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돼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으면 대부분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스스로 읽으라 그러고 저희가 유아기 동안 엄청 많은 책들을 읽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읽기 독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1, 2, 3학년의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주면서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은 체화된 독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이 책을 읽고 확장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거나 나를 대입시켜서 보거나 아니면 나를 반성해보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는 책을 통해서 지식도 넓혀가고요. 지혜도 키울 수 있지만 아이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질문들, 그리고 아이들이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은 아이 스스로 찾게 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독서를 진행하면서 이야기 책이지만 아이들이 위인과 전래 또는 사회 과학 영역의 책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확장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계속해서 두뇌를 트레이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전에 3분에서 5분 동안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몰입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놀이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끝말잇기를 하면서 글자 수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끝말잇기를 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하거나 그리고 거꾸로 말하기를 통해서 역발상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에게 키워줍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4, 7, 9, 8 거꾸로 하라 그러면 10초도 더 걸려요. 20초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숫자 거꾸로 말하기, 글자 거꾸로 말하기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해내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할 때 쉽지 않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다 보면 너는 어렵지 않게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 이 아이는 무언가 새로운 과목을 도전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아, 처음에 하는 건 어려운 거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하지만 나는 이걸 반복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트 하나, 말 하나를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의 마음가짐을 다잡는데 신경을 엄청 많이 쓰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기를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숫자와 쉬운 단어로 흥미를 주고요. 결국에는 저는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위인이나 인물들을 거꾸로 이야기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신사임당 이걸 거꾸로 해보라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생각해요. 그리고 위인과 인물들의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지만 저는 그 위인의 인물들을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놀이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위인과 인물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전례를 익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위인과 전례책을 끄집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른 책들도 더 읽을 수 있게끔 수업 안에서 계속해서 어휘들을 확장해 줄 겁니다. 전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어휘들까지도. 그리고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 페이지를 주고 아이들한테 외워봐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거를 5분 동안 계속 쳐다보기만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타이머를 주고 1분 동안만 볼 거야. 이거 읽고 이거 읽은 거 기억나는 거 적을 거야 하면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이걸 막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 활동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순간 기억력을 높이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기억함에 있어서 각자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100이라는 속도가 걸릴 수 있지만 이 속도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꾸자꾸 줄여가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부 시간을 단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이나 위인 인물,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어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은 이유는 7, 80%단 한 가지예요. 이 책을 읽을 때 이 어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책이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봤던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온다면 아이들은 삼국유사나 위인인물 한국사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의 밑바탕들을 약간 5분 동안 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이 어휘를 익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를 보고 적으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 5개요, 10개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단어를 봤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고 누적된 아이들은 나중에 항공유사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휘를 노출하고요. 또 이것도 두뇌 활동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한테 1분 동안 주고 위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아이들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귀엽거든요. 우리는 이거 1분 동안 준다 그래도 그냥 본척만 척할 텐데 아이들은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를 기억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봤던 이름의 위인과 인물들을 아이들이 꺼내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 보여드린 내용들은 1시간 수업에서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사회, 역사, 뭐 과학, 예술 이런 어휘들로 자꾸자꾸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독을 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끌 거고 이게 저희가 전래의 세 달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귀시합이라는 책을 읽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방귀가 나오니까 아이들 엄청 재밌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방귀라는 걸 소재로 해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랑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 들어가고 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간 음식들이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지고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대장에서 찌꺼기가 쌓이고 거기에서 나온 가스나 우리가 먹을 때 들어갔던 공기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방귀야라고 해서 이게 5학년인가 6학년 과학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노출시켜줘요. 그리고 이 방귀 시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달에 우리 토끼가 절구 찢는 모습의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달에 대해서 확장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왜 달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지를 실제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누고요. 우주와 행성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그렇다면 왜 달의 구멍들은 가만히 있는 건지 중력과 바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랑 살짝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과학의 어휘들을 아이한테 조금씩 조금씩 노출시켜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회과학 영역의 어려운 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끝내고 교훈적인 부분만 가지고 넘어간다면 같은 책을 읽어도 아이가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의 양들은 달라지고 이게 10권, 100권 쌓이면 한 권의 이야기를 읽은 아이들과 이렇게 확장해서 책을 읽은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에 가서 수업에 대한 몰입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맷돌에서는 맷돌은 예전에 무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는지, 그럼 지금은 이게 어떤 걸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이들이랑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지혜도 쌓고 아이들과 가치를 찾아보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가마를 탄 고양이에서는 가마의 종류와 탈 것의 종류, 시대의 흐름을 알아보고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하면 우리 이중섭 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섭 화가의 작품도 살펴보고 소가 등장하는 미나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을 그렸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뭐 유관순처럼 만세운동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중섭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마음을 소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운동뿐만 아니라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운동뿐만 아니라 시 또는 그림으로도 독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시대적 배경까지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노출해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노출해주고 들려주는 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아이들은 기억을 하고요. 이 기억된 어휘의 힘으로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주 동안에 커리큘럼으로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아이들과 실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는 공부를 따로따로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자도 따로 공부하고 학습 어휘랑은 연결시키지 않아요. 속담과 사자성어를 공부하고 아이들은 그냥 그거를 텍스트로만 외운 채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속담과 사자성어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래책이에요. 속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도 많고,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속담을 쓰는구나.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아이들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나중에는 글쓰기 할 때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랑 그냥 학습으로 외워서 문제만 푸는 거랑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아이들이 살아보지 못한 전통 문화를 전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정리하고 저희가 수업 마지막에 이 책을 요약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그 등장하는 작은 동물들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이야기의 흐름과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를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수정해 간다면 하나의 책을 읽어도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우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어떤 어머님도 책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내용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도끼와 은도끼 앞에 나오는 책을 보고 그냥 아이랑 이야기 나누면 돼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등장인물과 배경과 제목에 나오는 소재 요 세 가지만 파악하면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도끼를 이 사람은 들고 왜 웃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왜 슬퍼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이야기 나눠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끼는 산에서 필요한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아이들과 그냥 툭툭 이야기를 던져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생각을 하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님을 통해서 몇 번 듣고 생각의 가지만 열어놓는다면 아이들은 이 그림 하나로도 저희보다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랑 그냥 금도끼, 은도끼,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를 읽는 거랑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이 그 도끼라는 소재 하나를 가지고도 역사로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도끼가 나무꾼이 사용했던 도끼는 쇠도끼와 금도끼였지만 이 도끼는 옛날에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됐대라고 해서 우리 구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뗀석기인 돌도끼 사진도 보여주고 간석기 때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서 얘를 갈아가지고 나무와 연결시켜서 돌도끼로 만들었대. 그 이후에 청동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청동 도끼도 만들고 쇠를 이용한 쇠도끼를 철기 시대에는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어휘들을 자꾸자꾸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체와 물질 3학년, 4학년 과학에 나오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 듣고 3, 4학년 때 과학을 배운다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가서 이걸 처음 들었다면 이게 뭐지? 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융합을 하고 확장하는 수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 아이는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그 이야기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학습적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무언가 독서를 하는 행위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끝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실제 생활에서는 진짜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사용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써먹지 못하니까 '왜 배우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거나 배우게 된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내가 찾아보고 경험해 본다면 내가 경험한 게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재미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과학 영역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3, 4학년부터 5, 6학년까지의 과학을 순차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처음에는 물체와 물질을 구분시키고요. 아이들이 물질을 파악하면 물질, 2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한대. 우리가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2, 3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 있는 학습 어휘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혼합물이네. 혼합물은 어떤 느낌이야? 뭔가 섞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휘 하나들의 느낌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게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요. 아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줄거리를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중요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줄거리를 요약하면 아이들은 구구절절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이 책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중심 인물이 무엇인지,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계기들을 파악한다면 아이들은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호기심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호기심만 생기게 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내가 금도끼가 궁금해요. 그러면 금도끼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금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 그룹으로 줌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수업 안에서 다른 친구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키워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연령이 구분이 아니라 6세부터 뭐 10살까지는 들을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고 초등학교 내용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어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 아이들은 모두 수업에 참여 가능하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너는 어떤 점을 느꼈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러면 재밌었어. 엉뚱했어. 화가 났어.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이의 가치와 연결시켜준다면 이 아이는 전래책을 정말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가치를 아이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냥 이야기 책을 읽고 여기서 찾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찾은 가치를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여기에 있는 가치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이 가치들을 지금은 전래에서 찾지만 나중 돼서는 위인과 인물을 볼 때도 이러한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나이가 되고 학년이 되면 스스로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생각도 더 잘 표현하고 책을 읽더라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진짜 야무지게 읽죠. 이야기를 통해서 확장도 하고 가치도 배우고 그리고 얘는 전래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얘는 전래에 사용하셔도 되고 위인과 인물에 대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배운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인지, 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떨 때 감사를 느끼는지 이러한 경험치들을 자꾸자꾸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독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장장이와 목수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마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 우리가 전래를 읽으면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초원이라는 가마인데요. 조선시대에 2품 이상의 관리가 탔던 초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그림에서 나오는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요. 조선시대의 신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는다면
아이들의 지식이 안 넓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온 목수들은 이집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지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체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옛날에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럼 이렇게 활동하고 대장장이의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화가들이 그들의 생활 풍습을 남겨놓은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옛날 사람의 생활 모습들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료 하나하나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오는 대장장이를 통해서 김홍도의 내장간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요. 김홍도의 또 다른 그림들을 같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명화를 노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화를 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홍도는 어떤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요.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제가 답을 얘기해 준다면 아이의 사고력은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일일이 수업하는, 그러니까 수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업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되게 아이들이 잘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켓몬 캐릭터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위인과 인물, 이런 인물의 얼굴도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김홍도의 사진도 하고 조선시대 화가 항상 대립되는 반대되는 것들은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홍도의 그림과 같이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고요. 김홍도는 어떤 사람을 그렸는지, 신윤복은 어떤 사람을 그렸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사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설문대 할망을 통해서는 이 우리가 전래가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가치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있는 자연물과 현상을 가지고 상상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전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망대 할망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콧구멍 바위가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있대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은 전래를 실제 생활에서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도에서 빨래판을 삼아서 치마를 빨았다 그러면 실제 우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도 하면 얘는 소우라는 한자를 사용했어. 소우, 섬도 해서 소 모양의 섬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한자와 학습 어휘들을 자꾸자꾸 연결시켜 주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하지만 아이들에게 3, 4개월 하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한자를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어휘랑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전래 수업이 진행되고 비단 같은 경우에도 누에고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주도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섬이잖아요. 바다는 우리가 해저 밑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거기까지 상상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바다의 땅 속에서도 산처럼 볼록 올라온 산들이 있고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 거야.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 제주도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현무암이 많대. 이 현무암을 가지고 돌 하르방을 만들고 제주도는 우리나라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제주도 사투리에 대해서도 그때 수업하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지도도 살펴보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융합하고 확장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주 동안 한 전래 수업이 끝났는데 엄마들 이제 수업 끝나고 톡을 주셨어요. 아이들이랑 책을 읽을 때 좋은 팁과 방법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또 어머님들 수업 붙이기 전에 아이가 되게 말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다른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줌 수업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막 걱정하시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항상 얘기하지만 엄청 예민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꺼내지 않아요. 친해지기 전까지. 근데 학교에서는요. 지금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발표하는 수업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이 아이들이 고학년 중학교에 가잖아요. 자료 준비는 조용한 애들이 다 해요. 하지만 발표하는 애들이 발표를 함으로써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이거를 얘기해 줄까 말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바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 다 대답하고 마지막에 그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어떻게든 말을 하게끔 하고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에 전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영역의 어휘들 그리고 융합하는 사고들 그리고 책 한 권을 읽어도 아이에게 깨달음과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업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래 수업은 저희가 8시랑 월요일 7시, 8시에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8시에는 지금 자리가 4개밖에 안 남아서 아무래도 7시도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8시쯤에 오픈할 거고 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오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수업 끝나고 오픈톡에 이제 후기랑 수업에 관해서 질문 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같이 60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달해 드릴게 아이들이랑 전래나 명작 또는 위인 인물 읽으면서 함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끝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이제 두뇌 독서와 아니야. 두뇌 트레이닝이랑 한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수티 잠시만요. 엄마. 잠시만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그냥 공유 올려요. 네. 이거 공유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바른기억연구소 또 다른 원장 오지은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강의랑 상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완전 맛이 갔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줌으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몇 번 강의를 하고 하니까 완전 목이 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래동화 수업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항상 생각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취지예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항상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아주 쉽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항상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리가 해본 걸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뇌과학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생각해서 만든 이제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머릿속에 많은 것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생각을 최대한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도 똑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뇌에 대한 제가 강연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쉽게 하고 싶어지는 지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속여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려고 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뇌를 속이고 우리의 뇌를 괴롭히지 않으면 뇌는 성장하지 않고요. 뇌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무런 학습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뇌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뇌를 괴롭히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아이들이 항상 헐레벌떡 뛰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눈을 감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수업의 그 짜임은요. 이렇게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호흡을 하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제 첫 시간에 아이들하고 항상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을 보여줘요. 몇 번 여기 어머니들 보시는 어머니도 많이 계실 거예요. 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하는 뇌가 들어있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한다. 그리고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항상 쉽게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어렵고 뇌를 괴롭혀서 우리를 똑똑한 머리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뉴런은 서로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자꾸자꾸 가지치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 가지치기를 막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최대한 그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업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수업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거꾸로 말하기라든지 숫자를 이제 거꾸로 말한다든지 어머니들 만약에 6, 7, 8, 9 아니면 5, 6, 7 아니면 뭐 3, 9, 6 뭐 7, 5, 4 이렇게 거꾸로 말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뇌가 그래도 뇌를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거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요. 긴 글자들도 거꾸로 다 말을 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거꾸로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미지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의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저희가 여기 앞전에 수많은 엄마들하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뇌의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얘들아 책 읽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서 머리를 항상 말랑말랑하게 해준 다음에 뭔가 흡수될 수 있는 뇌 크기를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글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속도감을 주고 아이들하고 항상 빠르게 아이들한테 파악하게 하고 초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포인트거든요. 요런 것들도 한두 문제씩 하면 아이들이 계속 더 하자고 말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많이 적게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말하거든요.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가지고 집을 두 채를 만들어 보자. 어머니들 어떠세요? 쉽게 하실 수 있을 건지 궁금해서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내주면 진짜 초집중을 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집중하자, 얘들아 이거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던지면요. 아이들 스스로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혹시 이거 맞추신 분 계신가요?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성냥개비를 이렇게 옮겨주면 두 채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해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더 해달라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 수업을 준비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재원 아시죠? 우리나라 그 영재원에 가면요.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하거든요. 3시간 중에 첫 교시는 항상 이런 두뇌 트레이닝 수업을 해요. 저희 아이들도 우리나라 그 영재원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수업에서 첫 시간은 항상 두뇌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저희가 수업을 할 때요. 요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영재원에서 만들어진 문제들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여기 어머니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요렇게 5이 숫자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눈으로만 더하라고 해요. 눈으로만. 그 대신 7하고 3하고 더해서 10이 되면 1을 날려버리고 0만 적고요. 7하고 6하고 더해서 10을 날리고 3을 적고 11이면 1을 적고 10이 안 되면 8을 적어가지고 요렇게 계산하고 3, 요렇게 계산해서 4, 요렇게 계산해서 9, 그다음에 7, 3, 결국 정답은 0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면 편하지만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 뇌를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아이들하고 눈으로만 계산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만 딱 주어지고 애들한테 요 마지막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눈으로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1분의 시간을 주고 초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머리를 쓰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저희들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머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뇌를 확장시키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학습이 들어가고 책 읽기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인 처리 속도가 엄청 높더라는 거죠. 결국은 두뇌는요. 처리 속도를 빨리 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내는 게 결국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잠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워크지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하고 하는 거를. 화면 보이시죠, 다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워크지를 만들어서 같이 수업을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분 또는 30초 안에 요걸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읽어나가고요. 보지 않고 여기다가 너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으라 그래요. 가로로는요. 방금 나왔던 것 중에 본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요. 세로로는요. 가로로는 만약에 아이가 여기에 뭐 노벨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생각해냈으면 노벨과 관련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마치 그거와 관련된 것이 나왔을 것 같으면 옆으로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칸수를 많이 채워나가는 것들이 아이들이 빠르게 키워드를 찾고 옆으로 연관된 단어들을 생각해내는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마인드맵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에 너희가 애벌레라면 집으로 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처음에는 이걸 수업을 할 때 애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뭐 기어가면 되지요, 세로로 가면 되지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몸을 또르르 말아서 공처럼 탱통통 튀어가요. 또는 지나가는 자동차 옆에 붙어가지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요게 창의력 훈련 수업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초 사고력 수업이에요.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당첨자들에게 자동차를 받는다고 해요. 현수는 복권을 사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나와 있는 사실들만 얘기를 해요. 현수는 복권을 사지 않았어요. 당첨되면 자동차를 받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문장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현수는 자동차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문장들로 새로운 알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초 사고력 수업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면 나중 되면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쉽진 않아요, 어머니. 원미인, 지은, 희준, 호진이는 남자 배우, 요리사, 프로야구 선수, 가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단서를 읽고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호진은 흥행업을 종사하지 않아요. 흥행업이란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시합이나 공연, 행사 따위를 볼거리를 제공하는 직업을 흥행업이라고 해요. 라고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희준은 남자 배우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희준은 남자 배우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여자 프로 선수가 없어요. 요 주어진 단서만 가지고 각자의 직업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사고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처음에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내고 여기 하나하나 직업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저랑 같이 함께 해보는 거거든요. 해보면 나중에는 계속 내달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억력 훈련이라고 해서 30초 안에 이것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무슨 이제 나라 국기인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만 이 1번 연을 찾으라고 해요. 1번 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연의 주인을 눈으로만 따라가서 찾아보세요. 이 눈으로만 계속 하면 눈은 뇌랑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활동은요, 두뇌 활성화시키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을 괴롭히면 뇌를 괴롭히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책을 읽을 때 머리 사고 훈련이 많이 생긴다고 말을 하거든요. 요런 것도 요 문장을 한 번만에 캐치를 해서요.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문장을 나중에는 뭐 적어도 상관없는데 처음엔 눈으로만 하라 그러거든요. 노란 수천 개의 자루속에는 알알이 파란색 들어있다 옥수수 알이. 이걸 보자마자 아이들한테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파란색을 어디 써야 될지 노란 것이 어디 써야 될지를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파란색 옥수수 알만 남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요거를 보자마자 30초 안에 문장 하나로 만드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죠. 지금은 제가 빠르게 수업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훈련은 아이들 언어 사고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요, 어머니. 파란색 자루 속에는 수천 개의 노란 옥수수 알알이 들어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상징을 통한 함축적 수렴사고 훈련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모두 총총이에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들은 다 총총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총총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총총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셨어요, 어머니? 그러면 여기서 총총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총총이가 어떤 건지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총총이가 맞는 거와 총총이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총총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 맞추는 거예요.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은 못 맞추더라고요. 어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꼬우는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고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이들하고. 이것도 눈으로만 아이들하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애들이 처음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삼각형 두 번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양들을 분리시키라고 말을 해요. 단 아기 양들을 지나쳐서 갈 수는 없어요. 뚫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요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렇게 말을 하면 요렇게 해 보면 양들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 보시면 답은 있어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양들을 모두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맞추기도 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생각하기 힘들어해요. 오히려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생각을 하고요. 5학년 아이들일수록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답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단순 기억력 테스트라고 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하고 여기다가 빈 공간을 채우고요. 또 외우라고 하고 빈 공간을 채워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이제 것들을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패턴이 들어있어요. 패턴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이 있어도 아이들이 그 패턴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요거는 빵카를 지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어요. 빵카를 3번 이용해서 8조각 만들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어른들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만 자른다고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번 잘라서 가로로 한번 자르면 8조각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할 훈련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만 옮겨가지고 정확한 정답 만들어 보는 거.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요런 연역적 사고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하고. 오늘 아이들이 요거 아까 했는데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수업. 이거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계속 단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독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해력을 길러서 아이들 하나하나 단서를 찾아내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맞추기 쉽게끔 저희가 아이들 힌트를 주긴 하거든요. 알 수 있는 사실부터 먼저 정답을 찾아가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나이를 주고 성을 주고 요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여기 보면 정답을 하나는 쉽게 나와요. 철민이는 동식이의 외사촌 동생이다. 그럼 당연히 동식이보다 철민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단서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맞춰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머니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같이 시간만 많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철민이와 동식이는 익현이보다 어리다. 그럼 철민이와 동식이는 익현이보다 어리다는 것은 익현이가 나이가 제일 많다는 뜻이니까 익현이가 몇 살이에요? 익현이는 12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철민이와 동식이는 보시면 철민이는 동식이의 외사촌 동생이다. 철민이는 동식이의 외사촌 동생이니까 철민이 나이는 10살이 되고 동식이 나이는 11살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단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걸 하는데 이런 걸 시간을 줄 때 맞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맞추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까지 왜 이런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훈련을 해보는 거. 아까 이것도 보셨죠? 요거는 한눈에 이 문장 전체를 보고요. 그린이라는 단어가 어느 줄이 있었는지 얘들아 그린 찾아보자 바로 찾고 화이트 찾아보자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찾고 드로우 찾아보자 몇 번째 줄인지 찾고 순간순간 빨리 이걸 캐치한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작업 처리 훈련이에요. 이런 거. 아이들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엄마들 톡방에다가 제가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식의 수업이 두뇌 트레이닝 수업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매주 한 5개에서 6개 정도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을 해보는 게 두뇌 트레이닝이고요. 1시간 내내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가 계속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생각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하고 나중에는 선생님 한 문제 더 풀어요, 더 풀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하다가 선생님 하나만 더 풀어요, 하나만 더 풀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시간이 딜레이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것이 바로 저희가 했던 두뇌 트레이닝 수업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역발상 지리 수업은요. 지금까지 역발상 항부사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저희랑 함께 문제집을 빠르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집을 빠르게 풀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화면을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난번 월요일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 영상이 보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분은 남들 150년 걸려서 딸 자격증을요
5년 만에 다 땄다고 하고 남든 0.1%에 들어가시는 김현장 변호사에도 모든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역발상 공부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음, 역발상 공부법이란요. 생각의 순서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두꺼운 기본서를 버려라. 이거는 요점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계속 보고 기본서들을 막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진짜 문제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기본서 머릿속이 막 복잡하고 막 그 많은 기본서가 원래 가장 두꺼워요. 그 두꺼운 것을 다 공부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역발상 공부법은요. 어, 문제집을 먼저 아이들하고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지문을 먼저 파악을 해요. 지문을 먼저 파악해서 키워드 찾는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지문은 전혀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풀게끔 시키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반 우리가 보는 이런 책들 수업을 들어가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 잠깐만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역발상 지리 수업에서 지난번 수업했던 게 역발상 한국사였는데요. 어, 먼저 아이들하고 기억력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 지리 이제 세계 지리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는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기억력 훈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봐야 될 이 문제 지문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2분 정도 암기를 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않고 메모지에다가 적으라 그러거든요. 처음엔 2개, 3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10개, 8개, 9개까지 아이들이 기억해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익숙한 그런 어휘들은요. 문장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쉽게 쉽게 그냥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아이들한테 먼저 보게끔 하고 이 키워드들을 암기하게 하고 먼저 눈으로 익숙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지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문 속에 있는 중간중간에 키워드를요. 아이들이 스스로 뽑아내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시간을 주고 아이들한테 지문만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문제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지문만 먼저 보여주고 1분 동안 키워드를 찾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그냥 풀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 키워드를 잘못 뽑아내면요. 다 틀려요. 왜냐면 야구의 기원이 되는 공놀이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 앞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요. 어,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야구는 원래 영국에서 하는 공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잘못 뽑아내면 여기서 야구의 기원이 공놀이는 어느 나라에서 했던 놀이인가요? 미국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는 어느 나라에서 생겨난 스포츠인가? 영국이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제대로 뽑아내지 않으면 애들이 이런 문제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문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지문을 1분 동안 캐치를 하고 키워드를 뽑아내서 지문이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이래서 이런 키워드를 내가 생각해내야 되고 이런 키워드는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덮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내 기억만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집을요, 다 앞에 있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지문을 찾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문제가 다 끝나고 문제집을 더 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말은 그냥 지문만 보고 아이들이 정답을 찾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정답 찾기 훈련만 하면요, 이 문제집이 한 권이 다 끝나고 나면 전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문을 아이들한테 키워드 찾기 훈련을 시키고 지문을 아예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훈련을 시키면요, 아이들은 그 지문을 기억해내. 그래서 이 문제집을 다 끝나고 나서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이 한 권의 이 수업종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요, 머릿속에 기억해내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면요, 다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국사 수업도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은 키워드라든지 너무 많은 중요한 내용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아이들 스스로 기억하는 방법을 찾고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아이들과 함께 계속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그 키워드와 문제 푸는 방법과 지문을 빠르게 읽어내는 방법을 캐치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뇌과학 박사인 박문호 박사님 말씀하신 게 90% 아이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키워드를 찾아내고, 즉 키워드 찾는 방법을 자꾸 틀리면 이 방법, 이렇게 키워드 찾는 방법이 틀렸구나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책들을 함께 아이들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야구의 기원 이런 걸 읽어보면 이 미국에 나와 있는 이 책들 속에 이제 야구 이야기도 있고 할로윈 데이도 있고,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책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내가 방금 봤던 그 지문 속의 내용들을 더 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먼저 보게끔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집을 계속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독서로 돌아가면 독서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아이들이 캐치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도 이런 문제집 훈련들을 먼저 해봤더니 아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책을 읽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책 읽는 거, 키워드 찾아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방법으로 다 되더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이 두뇌 과학자들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방금 문제 속에서 야구에 대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미국 책 속에도 이런 야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책에서는 할로윈 데이 책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리 영역 책들도 여러 가지 영역 책들이나 다 출판사들 여러 개를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리나 이런 것들은 출판사마다 다루는 주제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또 그림 동화, 얘는 독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일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림 동화가 나와요. 그림 동화의 나라가 그 독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림 동화 해당되는 그림 동화가 나오는 책들이 있죠. 이건 독일에 대한 책이고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백설공주, 늑대와 7마리 아기 양, 브레멘 음악대,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림 형제가 써내려간 책이란다 이러면서 오늘 이 책을 함께 집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림 형제에 대한 책들이 뭐였다고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다 대답을 해요. 그렇게 같이 융합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보면 덴마크에 대한 거거든요. 덴마크 하면 생각나는 작가가 안데르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데르센 책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해보는 성냥팔이 소년, 인어공주, 전나무 미운아기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 명작들을 같이 꺼내보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역발상 지리 수업이고요. 근데 이거는 막상 수업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 아이들 지금 역발상 한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그냥 책 읽는 것보다 훨씬 기억을 많이 하고 키워드 찾아내는 훈련들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문제집 풀 때 항상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집 전체를 먼저 훑어보라고 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먼저 훑어보면요. 반복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제 세계 지리가 내 머릿속에 하나 다 들어가고요. 한국사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책을 읽으면 그냥 아이들한테 책을 볼 때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걸 스스로 캐치한 다음에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책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지리 문제집 풀고 지리 관련된 아이들 책들을 다 읽었는데 아이들이 기억을 엄청 잘하고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역발상 수업들은요, 항상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제집과 관련된 책을 함께 같이 공부하고요. 절대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은 지문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완전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문을 보여지는 수업을 하잖아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렵게 아이들한테 훈련을 하고 나면 쉬운 건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배속으로 들을 때는 잘 안 들려요. 1.5배속도로 듣고 2배속으로 듣고 3배속으로 듣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1배속으로 들으면 어때요? 이 1배속이 너무나 느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아이들한테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냥 문제의 그 지문을 보여주고 문제집을 지문 없이 풀게 한 다음에 아이를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지문이 보여지는 문제들은요, 그냥 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발상을 전환시키는 수업들이 엄청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희도 그냥 이제 수업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전에는 기억 훈련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기억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수업들을 계속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중하는 훈련들이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채팅 그거 아닌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수업을 모집 중이고 지금 수업했던 엄마들의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 저희가 수업을 오픈하게 됐고요. 수업이 어떤 시간에 저희가 나오는지는 다시 톡방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 저희가 항상 이렇게 9시 반에 수업 여기 강의를 하면요. 여기 학원 문 닫는 시간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급해지고 엄마들도 늦은 시간에 못 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엄마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10시 반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 학원에서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또 하게 되면 엄마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안에 다시 다른 방송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의 내용이나 후기 같은 거는 이제 톡방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워크지나 이런 것들은 엄마들하고 아이들한테 공유를 해서 나중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방송 찾아뵐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였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근데 항상 9시 반 교체는